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 박자를 놓치지 않고 밟아가고 형광등은 오래된 관처럼 가늘게 웅하는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창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슬쩍 건드리자 커튼 끝에 달린 비즈가 또르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종소리를 냈지요. 나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도장과 통장을 탁자 위에 반듯하게 나란히 놓았습니다. 찐빵 찜기에서 올라오던 뜨거운 김처럼 그날만큼은 마음이 잠깐 달아올랐어요. 열어봐요. 손이 잘 안 펴지네. 남편이 안경을 내렸으며 내민 손이 젖은 젓갈 비닐이라도 잡은 것처럼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통장을 펼쳤습니다. 16억 원. 숫자 줄이 길게 마치 기차처럼 적금 항목을 밀어내고 맨 앞칸으로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끝으로 종이결을 문질렀어요. 끈적한 손기름과 종이의 마른 감촉이 엇갈렸습니다. 시장에서 돈 셈하던 버릇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천천히 셌지요. 16억? 말끝이 한번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습니다. 이가 성긴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 우리가 버틴 세월이 살짝 비집고 나오더군요. 여보, 이게 웬 횡재요. 우리가 드디어 사람답게 좀 쉬어보자고 했잖아. 자, 이제 2다리 쭉 뻗고 자도 되겠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차마 울지 않으려고 탁자 위 보리차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잔이 손바닥을 지나 손목 쪽으로 기분 좋은 열기를 옮겨 붙였어요. 보리차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내 등골에 붙어있던 장사꾼이 냄새 기름내, 밀가루내, 김치만두 소냄새가 다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여보, 우리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데 그만. 따르르르르. 낡은 집 전화기가 울었습니다. 새벽 공기에서 벗어난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툭툭 마른 벨트처럼 단단하게 울어대니 내 속도 덩달아 탁탁 당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탁자 모서리에 놓인 수화기를 들어 귀에 붙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낫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깔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상우예요. 베트남에 있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시차가 있으니 낮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도 목소리 끝에 묘하게 말린 조급함이 걸려 있는 게 들렸습니다. 나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며 손에 땀이 배는 걸 느꼈어요. 마른 통장 종이결에 다시 손가락이 붙습니다. 10수년 장사한 눈치가 어디 가겠습니까? 돈 냄새는 개도 벌떡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내 혀도 벌써 쇠맛을 느꼈습니다. 돈 얘기 나올 때 특유의 쇳내 말이에요.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현지가 내년에 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제학교를 생각하면 이게 학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나는 국제학교라는 말이 나오자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딱 그 두 음절이 새벽에 끓이던 보리차에 소금 한 줌 털어넣는 소리처럼 거칠게 들렸습니다. 국제학교 돈. 수학 공식보다도 더 쉬운 등식이지요. 남편은 먼저 어르고 달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아버지 어머니도 늙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지. 말은 곧았지만 숨이 들썩거렸어요. 평소에 그 굳센 말투 뒤로 불안히 슬쩍 고개를 내미는 게 내 귀에는 들렸습니다. 그러자 상우가 한 톤 더 낮은 목소리로 붙였습니다. 알죠. 알죠, 아버지. 그런데 요즘은 다들 손주 교육은 할아버지가 보시는 시대라잖아요. 현지 미래 생각하면
이번만 좀 보태주시면 평생 갚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지요. 스피커폰을 켰는지 목소리가 넓게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인터넷으로 제일 좋은 곳만 골라서 상담도 다 받아놨어요. 아이가 언어도 빠르고 성향도 국제학교랑 잘 맞대요.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면 내년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대요. 어머니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 생각해서 내 귀에 그 말은 꼭 어머니 지갑 생각해서로 들렸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이 입술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늘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늘 교육, 미래, 책임이라는 예쁜 단어를 들어 올리지만 뒤에서는 계산기가 똑딱거리며 숫자를 쪼개고 붙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상호가 마치 외운 대사라도 치는 것처럼 급히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가 이번에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학교만. 상호의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고 눈은 바닥을 봤을 게 뻔했습니다. 내가 직접 본 듯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 한심한 녀석이지요. 지 애비 얼굴은 똑바로 못 쳐다보면서 손만 슬그머니 내밀 줄은 기가 막히게 빠른 놈입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얼굴까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값비싼 립스틱색, 정갈한 말투, 그러나 눈동자에는 숫자만 반짝거리는 그 표정. 한때는 참 야무지다 생각했던 그 눈빛이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바꿔봐요. 나는 수화기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이 새벽에 전화한 이유가 뭔지는 안다. 국제학교? 기특하지. 그런데 그 학교가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냐? 그 학교가 내 주름살 펴주냐? 말끝에 살짝 웃음을 덧댔습니다. 늙은 사람은요, 웃는 소리로 거절해야 다음에 뒷감당이 덜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자존심 상하죠. 며느리가 작은 한숨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자존심은 니들만 있니? 내 자존심도 있다. 내 등골이 구부러지도록 만두소 치던 손도 자존심이 있다. 너희도 부모 돼보면 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속에서는 이미 싸늘한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척칼을 맛본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번 꺼내든 칼은 칼집에 잘 안 들어갑니다. 칼날은 자꾸 손맛을 기억하고 결국 더 깊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전화를 끊자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보리차는 아직 따뜻했지만 그 구수한 향이 희미하게 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도 더 하얗고 차갑게 느껴졌고 커튼 끝 비즈 소리는 어느새 모래 끄는 소리처럼 사각거렸습니다. 도는 냄새가 있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알아요. 달착지근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쇠비린내로 바뀌는 냄새입니다. 방금 그 냄새가 우리 집 거실 소파 틈새와 전화기 버튼 사이사이에 슬금슬금 베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큰놈이 벌써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가끔 말을 짧게 끊습니다. 길게 말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큰돈 달라 한 건 아니니 그 아직이 문제요. 내가 잘났습니다. 처음엔 늘 저렇지. 처음에는 상담해봤다. 좋다더라. 이번 한 번만 그리고 다음엔 계약금, 그 다음엔 중도금, 마지막에 가성 그때. 그 말 믿고 우릴 여태 끌고 왔으니 책임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길이가 20년 같았습니다. 내 눈에는 형광등 아래로 길게 늘어진 그 한숨이 담배 연기처럼 흩어지는 게 보였어요. 따르르르. 이번엔 휴대폰이 울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내 혀는 저절로 말렸습니다.
전화는 제멋대로 때를 맞춰서 옵니다. 비가 올 때는 장대비처럼, 눈이 올 때는 눈보라처럼. 엄마,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되죠? 밤새 들러라. 이미 잠도 달아났으니 나는 내 말의 쓴맛을 내 혀로 먼저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문득 통장을 접어 도장 위에 살짝 올렸습니다. 그 손짓이 꼭 아기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평화는 오늘 오전 햇빛 들기 전에 끝날 수도 있겠다는 걸. 통장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저 작은 직사각형 종이 조각이 우리를 벌써부터 꽉 잡았다는 거요. 여보, 숫자는 참 정직한데 사람은 정직하지가 않소? 내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정직하지. 줬느냐 안 줬느냐. 그런데 사람은 주고도 원망하고 안 줘도 원망하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늙으면요, 웃음도 많이 배워야 삽니다. 웃음은 나중에 증거가 안 남으니까요. 울음은 남아요. 눈가에, 목소리에, 다음날 얼굴 붓기로.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이었어요. 딩동. 우리 집 초인종 소리는 유난히 길게 울립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소리지요. 나는 슬리퍼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낯선 종이 그림자가 떨어져 있길래 집어들었더니 부동산 전단지였습니다. 상담 환영, 이주, 상속, 증여, 절세. 이 네 글자가 한 줄로 모여 있는 것이 어째 혀끝을 따갑게 했습니다. 오늘은 글자도 칼처럼 보이는 날이었어요. 점심 무렵 작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가 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준호는 익숙하게,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척. 그러나 조심스러운 사람치고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요란한 법이지요. 하이힐 굽끝이 대리석을 한 번씩 찍을 때마다 내 속이 작게 찢겨나가듯 아팠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찐만두 있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만두는 내 낯빛이 더 반지르르 하구나. 속으로만 말하고 겉으로는 있다. 냉동이지만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상호에게서 배운 외운 대사 같은 말이 여기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손주 교육이. 어이, 그 대사 큰형한테도 들었는데 너도 연습했니? 내가 툭 쳤더니 준호 입술이 애매하게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끝을 바꾸더군요. 어머니, 그냥 아버님이랑 상의하실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잠깐. 남편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컸지요. 밥은 밥대로 먹자. 밥숟가락으로 거래보지 말자. 밥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 오징어 볶음, 오이지. 평소 같으면 한 그릇 뚝딱 할 메뉴인데 오늘은 냄새가 제각각 흩어지기만 했습니다. 김치찌개는 쉬어 보이고 오징어는 고무줄 같고 오이지는 소금을 더 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밥상은 집의 심장인데 오늘은 그 심장이 벌써부터 부정맥이더군요. 엄마, 아버지.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마치 판사 판결문 읽듯이. 이번에 제 사업이 기회가 왔어요. 진짜예요. 근데 자금이 모자랍니다. 은행도 막혔고 이대로면 빚만 남아요. 5억만.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이잖아요. 숟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챙하는 소리가 내 속을 긁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들면 손이 덜 떨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이라는 말이 밥상 위를 가로질러 밑반찬 사이를 헤집으며 건너왔습니다. 그 말은 맵지도 짜지도 않은데 대번에 속이 쓰려요.
상속을 미리 손에 쥔 듯 말하는 자식의 얼굴을 늙은 부모가 마주하는 기분 글로 쓰면 쉽지만 그걸 귀로 듣는 순간 사람은 속에서 몇 년치 체력이 우수수 빠집니다. 내가 벌어서 갚겠다? 철수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 아버지가 내 나이 때 100번은 했어. 그 뒤로 1000번은 내가 벌어 갚았고 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바로 받아챘어요. 아버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저희도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다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내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입술 끝에서만 떨렸습니다. 우리는 다에 안 들어간다. 우리는 둘이다. 늙은 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거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했지요. 작은 정전이 있는 날에 그 한 번. 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눈빛도 그때 같이 깜빡합니다. 준호의 눈빛에서, 며느리의 눈빛에서, 내 남편의 눈빛에서 다들 딱 한 번씩 깜빡이며 자기 속내를 보여줍니다. 지금이 밀어붙일 때다. 지금은 수그러들자. 지금은 못 준다 같은 속마음이 그 한 번 깜빡임 사이로 스윽 드러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숫자는 정직해. 좋냐 안 좋냐? 오늘 주면 내일도 줘야 된다. 남편이 내 눈을 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그래, 오늘은 안 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딩동. 이번엔 길고 낮고 끈질겼습니다. 내 몸속 어디선가 오래된 종소리도 같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장날 아침 가게 문 열 때 들리던 철문 소리, 밤늦게 찜기 열었다 닫을 때, 나는 증기 소리, 장부 넘길 때 나는 종이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오늘 하루 우리 집 문 밖에서 줄줄이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돈을 부르고 사람은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전화는 시작일 뿐 본 게임은 이제 막 셔터를 올린 거라고. 우리의 통장은 이 집에서 가장 말없는 물건인데 오늘만큼은 어떤 사람보다도 목소리가 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우리를 한 집에서 각자 다른 방으로 몰아넣는 소리가 똑똑 들렸습니다. 냄새도 바뀌었습니다. 아침 보리차 냄새에서 오후 독촉장 잉크 냄새로, 그리고 늦은 밤엔 아마 사람의 한숨 냄새로 바뀌겠지요. 나는 마지막으로 통장을 접어 서랍에 넣으며 손바닥으로 서랍 앞면을 꾹 눌렀습니다. 마치 문제야 머리를 쓰다듬듯이. 가만히 있어라. 오늘은 안 꺼낸다. 내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따르르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벨은 계속 울릴 것이고 숫자는 계속 우리를 시험할 거라고. 그래도 그때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숫자보다 오래 버틴 게 우리 부부의 살림이었다는 걸요. 돈이 사람을 살리는 날도 있지만 사람도 돈을 이기는 날이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쓸쓸히 가라앉았습니다. 전화기에서 뚝 하고 소리가 끊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싸늘하게 들리던지요. 순간 제 귀에 겹쳐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엌에서 찌개 끓는 보글보글 소리, 애들이 웃고 떠들며 싸우는 소리가 가득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전화벨 소리와 한숨 그리고 돈 얘기뿐이니 세월이 이렇게 잔인하게 변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오래전 시장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리어카를 밀며 새벽 시장을 나가던 그 시절 말입니다. 삭풍이 불던 겨울에도 한 손으로는 만두찜통의 뚜껑을 덮고 다른 손으로는 언손을 비벼가며 호호 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 한복판에는 늘 시큼한 김치 국물 냄새,
옆집 아주머니네에서 구워내던 호떡 냄새,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튀겨지던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들이 우리 젊은 날의 배경음악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많이 팔릴까? 그럼 날씨가 추우니까 찐빵이 제일 잘 나가겠지. 손님들 주머니가 얇아도 따뜻한 만두 한 봉지는 꼭 사가실 거야. 그렇게 남편과 도란도란 대화하며 밤새 쪄낸 만두를 포대째 들고 나갔습니다. 리어카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멀리서도 손님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2봉지 주세요. 애들이 기다려요. 그럴 때면 제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돈을 벌어서 좋았다기보다 우리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 입이 즐거워지는 게 뿌듯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엌 가스레인지 위엔 늘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살짝 열면 고춧가루와 마늘 향이 훅 올라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 앞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들 큰아들은 김치 국물에 밥을 비벼 허겁지겁 먹고 작은아들은 고기 건더기만 골라 먹으려다 제가 젓가락으로 탁 쳐내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얘야, 밥상머리에서 싸우지 마라. 다 같은 국물에서 나온 건데 하면서 웃었죠. 그러면 애들이 입을 삐죽거리다가도 금세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따뜻한 밥상은 사라지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국제학교 학비가 얼마다 사업이 어려워서 5억이 필요하다는 말뿐입니다. 웃음소리가 끊겼던 자리에 이제는 뚝 하고 끊기는 전화기 소리만 남았지요. 참 기막힌 대비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국제학교 알아봤는데 말끝을 흐리더니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덧붙여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손자 교육은 할아버지 몫이래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 애가 들고 있는 값비싼 가방, 과연 제 아들벌이로 산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더 큰 것을 뜯어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까? 제가 속으로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너희들이 잘 알아보고 결정해라 하고 덤덤히 말했지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속은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내색 못하는 거. 하지만 그날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제 손끝이 덜덜 떨리더군요. 마치 그 떨림이 제 마음의 균열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사 온 뒤로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얻어먹고 갑니다. 처음엔 아유, 역시 막내는 정이 많구나 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밥상에 돼지고기 찌개 냄새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어머니, 아버지 사업이 요즘 힘들어서 말인데요. 하고 돈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숟가락을 던지는 소리, 제 한숨,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피하는 눈빛. 그 밥상머리는 이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밥상에서 온 가족이 웃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표를 내밀며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어 하면 제가 얼른 국을 떠주며 잘했다, 잘했어 했죠. 남편은 옆에서 우리 아들 이제 장학금 받겠다며 호들갑을 떨었고요. 그 따뜻한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밥상에 앉아도 웃음은 없고 서로 눈치를 보며 돈 얘기만 하는 참담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화근이구나. 우리가 시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이 이제는 가족을 이어주기는커녕 갈라놓는 칼이 되었구나.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집 식탁은 늘 그렇듯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
고등어 한 토막, 김치와 두어 가지 반찬. 그러나 이날은 음식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문제였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내 마음속엔 묘한 불길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손에 작은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포장은 번듯했지만 제 눈에는 그게 선물이 아니라 미끼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닐 거다. 어디서 뜯어낸 돈으로 샀든지 아니면 오늘도 뭔가 꺼내 먹으려는 신호겠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 뭐 이런 걸 다 사오고. 앉아라. 식탁에 앉으니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보글보글하고 귀를 간지렸습니다. 며느리는 국물만 슬쩍 떠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눈을 피하는 모습이 어찌나 얄미운지 속이 다 뒤집히더군요. 작은 아들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뜸을 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듭니다. 거래처에서 돈이 막히고 뭐 아시죠? 그런데 어차피 이 집 돈 나중에 다 우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억만 미리 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귀에선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 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기나 하냐?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쨍 소리를 내며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흠칫 놀라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계속 피해갔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손자 교육은 할아버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대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투, 겉으론 공손하지만 속은 뻔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나를 돈줄로만 보는 눈빛이었지요.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들이 부모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ATM으로만 보는 거로구나. 내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내 돈을 저희 돈이라 우기다니.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의 김이 아직도 오르고 있었지만 내 코끝에 와닿는 건 된장의 구수함이 아니라 배신의 쓴내였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어떨까? 얘들이 어려운가 보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내 편일 거라 믿었던 아내마저 자식들 편에 서 있는 듯 보였으니까요. 나는 결국 탁 하고 숟가락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냐? 내가 너희들 빚 메워주려고 이 나이까지 피땀 흘리며 살아온 줄 아냐? 어차피 내 거라고. 내가 죽은 다음 얘기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단돈 1원도 내게 아니다. 작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김이 오르는 냄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식탁 위에선 숟가락 굴러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엉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맞나? 내가 장날마다 리어카 끌고 찐빵 팔며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나? 내 인생이 이 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된장찌개는 결국 다 식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국물 위에 뜬 기름 한 겹, 그리고 차갑게 굳은 우리 가족의 공기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막 설거지를 끝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졸졸 흘러내리고 고무장갑 낀 내 손끝에서 미지근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갑자기 딩동딩동하고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운 손님 소리일 수도 있었을 테지만 요즘은 그 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또 왔나 보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이미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무뚝뚝한 얼굴로 종이 봉투를 툭 던지고 갔습니다. 그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채업자의 독촉장이 들어 있었지요. 글씨는 마치 칼로 새긴 듯 굵고 날카로웠습니다. 빚을 갚으시오. 기한 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 라는 문구가 붉은 잉크로 박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다 못 이겨 떨어뜨리고 말았거든요. 그 순간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울림이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마저 떨려서 수화기를 놓쳐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 부부는 동시에 몸을 움찔했지요. 전화를 받으니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엔 그냥 도와주세요. 5억은 지금 주셔야 해요. 나중도 아니고 이번 달 안에 안 되면 저 다 끝장납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빌려달라도 아니고 주셔야 한다니. 뭐라고? 내 놈이 지금 당장 5억을 달라고? 돈 맡겨놨냐? 내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애들도 다 듣겠네. 하지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거라고 우기냐?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이라도 졌냐? 내 놈 장사 말아먹은 걸 왜 내가 메꿔줘야 한단 말이냐? 작은 아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 아닙니까? 지금 제가 힘들 때 주시면 저도 숨통 트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해주시면 다 무너집니다. 그 당당한 말투가 내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나는 손에 쥔 수화기를 꽉 쥐다가 결국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전화기 몸체가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 즈음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이 흘러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 낯선 여자가 드나든다는 얘기, 며느리가 카드빚에 허덕이며 외간 남자와 어울린다는 얘기. 처음엔 헛소문이라 생각했지만 반복해서 들리니 의심이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아내에게 꺼냈습니다. 여보, 동네에서 들으니 내 며느리 딴 사람하고 어울린다더라. 빚도 그 일 때문이라 하고.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애들이 좀 해프긴 해도 그럴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묻어났지요. 그날 밤 우리는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애들 편만 드는 거요? 이게 다 그 버릇없이 키운 탓 아니오? 여보,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5억이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긴 하지만 얘들도 힘드니까. 나는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당신이 줘. 난 내 손으로 번 돈을 저런 놈들한테 갖다 바칠 수는 없어. 우리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껍데기까지 벗겨가겠다는 신부 아니냐. 아내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요. 그냥 애들 살리자고요. 손자까지 길바닥에 내쫓길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평생 함께한 아내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는 이미 다 식어버렸습니다. 국물 위엔 기름만 둥둥 떠다니고 집안 공기는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초인종 소리, 전화기 떨어지는 소리, 아내의 떨리는 한숨이
내 귀를 메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주머니 속 통장을 꺼내 쥐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촉감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릴 돈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밥맛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부추전이 기름에 지글거리며 노릇해져 갔지만 숟가락은 번번이 밥그릇을 맴돌 뿐 입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버지, 이번엔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5억만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놈의 목소리는 꼭 빚쟁이처럼 다급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한숨을 몰아쉬었지요. 이놈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어미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두 눈 뜨고 있는데 벌써 내 입에서 상속 얘기가 나오냐? 너는 내 관 뚜껑 덮고 나서 그때 받아도 될 돈을 왜 이렇게 당겨 쓰려 드는 게냐?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도 믿었던 자식의 얼굴에서 탐욕이 훤히 읽히니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작은 며느리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얄미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손자 교육이 다 할아버지 몫이라잖아요. 준호 씨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그녀의 눈빛은 내 눈을 피하고 부엌 싱크대 쪽 허공만 기웃거렸습니다. 속이 뻔히 보였죠. 남의 눈치 살피면서도 결국 자기 말은 다 하고야 마는 얄미운 수작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눈이 바닥만 훑는 걸 보니 내 진심은 따로 있구나. 저건 자식 걱정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야. 저 아이가 정말 애미 마음으로 하는 소리라면 내 눈을 똑바로 볼 텐데. 그날 밤 또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손을 떨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평생 벌어온 돈 결국 누구한테 남겨줄 건데. 애들 어려울 때 못 쓰고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차라리 다 쓰다 죽는 게 낫지. 돈 지켜서 뭐합니까?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 말이 참 가소롭다. 우리가 평생 장사해서 이 돈 모은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 노후를 위해서지 애비 없는 자식들 지갑 채워주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울컥하며 상위에 있던 수저를 쾅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뻐근해지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핑 돌더니 몸이 휘청거려 의자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부신 형광등 불빛과 차가운 공기,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삐삐 기계음이 귓속을 때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자 복도에서 들려오는 건 자식들의 고성이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내 거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빼앗아 갔잖아. 국제학교 핑계 대면서 다 뜯어갔잖아. 작은아들이 대들었습니다. 두 아들놈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흰 벽에 그들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자식이라는 것들이 돈 때문에 내 눈앞에서 저렇게 싸우다니. 내가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결국 내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칼이 되었구나. 아내는 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애들 편만 들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속으로만 답했습니다. 아니다, 여보. 애들은 원래 그럴 놈들이었을지 몰라도 넌 내 편이어야 했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병원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들놈들의 고함, 아내의 울음, 간호사의 재촉하는 발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엉켜 마치 내 장례식장을 미리 보는 듯 했습니다. 나는 힘겹게 눈을 감으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우리 가족의 초상 이 꼴을 보려고 내가 평생을 바쳤던 게 아니었는데.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하루 종일 눈동자에 박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소독약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코끝에 들러붙어 떨어지질 않았지요. 남편은 심장에 무리가 왔다며 중환자실 바로 옆 병실로 옮겨졌고 나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허리가 굳어 돌처럼 굽어버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집에서 필요 서류 좀 챙겨오실 수 있겠어요? 약 복용 기록이라든지 정기 진료 수첩 같은 것들이요. 예, 다 정리돼 있을 겁니다. 겉으론 또박또박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질했습니다. 그런 걸 당신이 언제 정리했지? 평생 가게를 쥔 건 나였는 걸 그래도 가보자, 가봐야 알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퇴원 보증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의 까끌한 촉감이 손바닥에 사각사각 남았고 그 느낌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키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눅눅한 신발 냄새와 오래된 목재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밤이 덜 내려앉은 시간, 거실 시계 초침이 째깍, 째깍 규칙적으로 방안을 긁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엔 낮에 마시다 남은 보리차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고 컵의 가장자리에 작은 물자국이 동그랗게 말라붙어 있더군요.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나? 며칠 사이에 유령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약봉지, 보험증서, 도장, 통장 내역서. 있는데도 없는 것 같고 없어야 할 게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버리는 밤. 가장 아래 오래된 서랍은 손잡이가 뻑뻑했지요. 손가락에 힘을 모아 당기자 끼익하고 나무의 항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서랍 밑바닥 합판과 판자 사이 아주 얇은 틈새가 눈에 걸렸어요. 저게 뭐지?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니 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뭔데 여기 숨겨놨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판을 드러내자 먼지가 보송보송 뿜어져 나왔고 오래 묵은 종이 냄새가 후욱하고 코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속엔 낡은 갈색 다이어리 한 권과 구식 통장 몇 권, 그리고 얇은 봉투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다이어리 표지엔 익숙한 글씨로 살림 노트라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 그 뭉툭하지만 정직한 획. 나는 손끝에 침을 조금 묻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버석버석, 살짝만 힘줘도 찢어질 듯 했지요. 1월 만두피 밀가루 10kg 19,800원. 2월 찐빵 팥소 5봉 28,000원. 3월 리어카 바퀴 교체 32,000원.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우리 젊은 시절의 발자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 나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사람 말은 껄렁해도 숫자 앞에선 유난히 꼼꼼했지요. 나와 장사를 함께하던 그때 찐빵 틀에 증기가 오를 때마다 당신은 수건으로 내 손을 잡고 뜨거우니까 조심하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폈습니다. 구식 양식, 잉크가 반쯤 번진 도장들.
작은 숫자들이 미세하게 튑니다. 입금 120만 원, 입금 200만 원, 정기예금 전환. 날짜는 촘촘하게 10여 년을 건너뛰어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크게 울리더군요. 여보 당신 이걸.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가늘고 젖어 있었지요. 나 몰래, 아니 내 대신 우리를 지키려고. 봉투엔 순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는 그 필적. 나는 봉투를 떼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그리고 얇게 접힌 메모지 몇 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를 펼치자 오래된 잉크 냄새와 약간의 곰팡내, 그리고 어쩐지 따뜻한 사람 냄새가 스며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시작부터 약간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먼저 큰 소리만 치고 속마음은 잘 못 꺼냈지. 당신이 없으면 나는 반죽도 못하고 팥소도 못 만든다. 그래도 사람이란 게 마음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야 하더라고. 혹시라도 내가 정신이 흐려지거나 자식들 말에 흔들리면 이 통장을 꺼냈소. 당신 노후는 우리 둘이 지키는 거지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금세 종이 위로 떨어져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고 잉크를 퍼뜨렸습니다. 번진 글씨가 이상하게 더 선명해 보이더군요. 이 사람아 고집만 센 줄 알았더니 뒤로는 이렇게 다 해놨구먼. 말끝이 떨려서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바깥 복도 센서 등이 누가 지나갔는지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다시 다이어리를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모서리에 작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길 펼치니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쌀독 바닥 흰 보자기, 비상현금, 장롱 오른쪽 서랍 도장 2개, 인감카드, 통장 3건 끝장에 표시해 놓음.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조심스레 옆으로 눕히고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니 헝겊에 매끈한 감촉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흰 보자기,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매듭을 풀자 촘촘히 묶인 봉투가 한 묶음 나왔습니다. 허! 탄식이 절로 터졌습니다. 다 해진 보자기에서 났을 거라 생각한 먼지 냄새 대신 은근한 종이 냄새와 약간의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살리는 촉감이야. 장롱으로 달려가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라색 벨벳 파우치 안에 도장 둘과 인감카드가 들어 있었지요. 통장 3권은 끝장에 빨간 펜으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순애가 아니면 못 찾는다. 나는 웃다 울다 했습니다. 그 고집쟁이 영감이 결국 내 이름 석자만 믿고 버틴 거구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따르르 하고 오래된 전화 특유의 떨리는 소리. 수화기를 드니 작은 아들의 목소리, 술기운이 섞인 허세가 묻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요? 큰형이 우리더러 반반 내재요. 근데 저는 지금 현금이 하여튼 5억만 미리 주시면. 나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됐다. 병원비는 내 걱정이다. 그리고 내가 자꾸 5억 타령하는 동안 너희 아버지는 심장이 부서졌다. 어머니, 제가 죽을 맛이라니까요. 사업이 그렇게 급하면 내가 죽을 맛이지 왜 우리를 삶아 먹냐? 어지간히 좀 해라.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장사판에서 흥정할 때 쓰던 마지막에 판을 뒤집는 그 목소리. 작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억지로 웃음을 냈습니다. 그럼 일단 내일 들를게요. 들르지 마라.
병원은 보호자 2명만 들어간다. 내 아버지 쉬셔야 한다.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훈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돈도, 우리 둘의 숨도, 내 남편의 자존심도. 그 사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자 이웃 아주머니가 떡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언니, 소식 들었어. 형부 많이 놀랐겠다. 예, 큰 소리만 피우더니 그놈의 심장이 먼저 나가버렸네요. 언니는 괜찮고? 괜찮을 리가 있나. 근데 이거 보소. 나는 아주머니에게 다이어리와 편지한 귀퉁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허 세상에. 형부가 이렇게 챙겨놨다고? 남자분이 쉽지 않은데. 그려. 그 사람 겉으론 툴툴거려도 뒤로는 이런 사람이라오. 우리는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게 신기했지요. 다만 웃음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떡을 두고 가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젠 무너지지 마. 누가 뭐래도 언니 편이 여기 있다. 문이 닫히자 집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보일러를 튼 것도 아닌데 사람 말이 방 안 온도를 올릴 때가 있지요. 나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내 손바닥에서 바삭바삭 소리를 냈습니다. 순애야, 자식들이 나쁘다는 말은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으니 말이다.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은 우리 삶의 키를 남 손에 쥐어주지 맙시다. 당신이 흔들리면 이걸 꺼내서 나 대신 욕 좀 해주오. 우리 등골은 여기까지라고. 나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 사람 하필 내가 잘하는 걸 시키네. 욕은 내가 자신 있지. 장사판에서 계란값 깎아달라는 손님한테 눈 흘기며 그럴 바엔 삶아드려요? 하던 내 입심이 어디 가겠나.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통장 3권의 잔액과 비상현금을 합해 병원비와 석 달치 생활비 그리고 변수를 대비한 여유분을 뗐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섰습니다. 된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심장 박동이 한 박 느슨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몸에 얹혀있던 큰 돌 하나가 조심스레 굴러내린 기분이었지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번듯했지만 안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 국제학교 마감이. 상황 바뀌었다. 예. 마감은 내가 알아서 해라. 우리 돈 마감은 내가 한다. 어머니, 저도 어려. 너는 베트남에서 충분히 잘 산다. 힘들면 줄일 건 줄이고. 우리도 평생 줄이며 살았다. 한 박자 침묵. 나는 내 말의 끝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 아버지 돈이라고 말하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의 돈은 그 사람의 돈이다. 큰아들의 숨이 수화기 너머로 잠깐 헉하고 걸렸습니다. 그러다 낮아진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됐다. 오늘 필요한 말은 다 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스탠드를 켜니 노란 불빛 속 먼지들이 가볍게 떠다녔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봉투에 넣고 다이어리를 다시 그 자리에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신 가방 안쪽 내가 늘 메고 다니는 깊은 주머니에 딱 맞게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살짝 찢기며 내 손가락을 긁었습니다. 따끔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앉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우리 둘의 키는 우리가 준다. 문자에 점 하나를 더 찍었다 지웠습니다. 쓸데없이 감정 과잉해봐야 소용없지. 간결하게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니 다이어리의 종이 냄새가 다시 코에 맴돌았습니다. 증기 오른 찐빵 냄새, 밀가루 반죽의 서늘함,
겨울 새벽 장터의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던 풍경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늘 나와 남편이 함께 있었지요. 서로의 옷깃을 털어주고 장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고단한 발걸음에도 내일은 더 팔 거여 하며 어깨를 토닥이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오늘의 내 손을 잡아 끌어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겁니다. 나는 귓속말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종이 냄새 속에 당신이 있네. 내일 아침에 당신 보러 갈 거야. 아무 걱정 마. 이제부턴 내가 장 떴다. 창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야옹하고 길게 끌렸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나 스스로 따뜻해졌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누군가 조용히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누군가의 글씨, 그 누군가의 숨결, 그 누군가의 손맛이 내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품에 다이어리를 안고 누웠습니다. 종이가 내 가슴뼈에 닿는 촉감이 분명했습니다. 여기 있다. 우리 둘의 비밀, 우리 둘의 길. 그리고 그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형광등의 잔상이 사라지고 소독약 냄새 대신 다이어리의 잔향이 내 꿈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병원 복도에서 나는 다르게 설 것임을 알았습니다. 고개를 곧게 들고 말도 곧게 할 겁니다. 우리 등골은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부턴 우리 삶은 우리가 지켜요. 법원 복도 공기는 늘 그렇듯 말라 있었습니다. 소독약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목 뒤가 간질거렸지요. 천장 형광등은 하얗게 윙하고 울었고 기다란 나무 의자에는 신문을 반쯤 접은 사람들이 장기침을 섞어가며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검은 카디건을 여며 단추를 하나 더 채웠습니다. 손끝이 떨려 단추 구멍을 2번이나 헛짚었어요. 옆에서 조력자인 김복자 언니가 내 팔을 톡 쳤습니다. 순애, 심장부터 가라앉혀. 오늘은 내가 손님 아니고 주인이다. 언니, 주인질 오래 했지. 근데 이 판은 처음이요. 그럼 뭐요? 식판도 처음엔 들었지. 들고 나면 내 것 되는 거요. 우린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떨림이 붙었지만 오늘은 그 떨림마저 내 편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며 서기가 외쳤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가 번고 장순의 외일, 피고 박상우 외일, 입정하십시오. 내 이름이 또박또박 울릴 때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법정안은 나무벽에 둘러싸여 있고 판사대 앞 초록 펠트 위로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판사가 입을 떼기 전에 망치가 아니라 작은 벨이 먼저 맑게 울렸습니다. 딩! 순간 모두의 고개가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두 녀석은 구겨진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삐딱하게 매고 있었어요. 구두코는 반질한데 발목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었나 봅니다. 며느리 둘은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은 바닥을 긁었지요. 나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손바닥에는 다이어리에서 옮겨 적은 메모와 녹취록 초본이 땀에 젖어 미세하게 주름졌습니다. 판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원고 대리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짙은 파란 넥타이, 얌전한 목소리. 원고 장순의 측은 자녀들의 부당 요구와 사채 연루로 인한 협박성 통화, 그리고 피고의 공동재산 횡령에 준하는 인출 정황을 문제 삼습니다. 증거 목록 제1호부터 제출합니다. 서기가 확인했습니다 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사박사박. 그 소리가 어찌나 달콤하던지요. 복자 언니가 준비해준 작은 녹음기입니다. 스마트폰보다 믿을 만하다며 언니가 직접 골라온 물건을 증거로 올리는 순간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판사가 안경을 들어 올리며 정면을 보았습니다. 녹음 당사자 동의와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을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피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탁! 판사 망치가 짧게 책상을 치니 작은 아들 무릎이 스스로 접혔습니다. 변호사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거칠게 흘러나왔지요. 엄마, 5억만. 어차피 나중에 내 돈이야.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손자 교육은 요즘 다. 그 입 닥쳐. 우리 등골은 여기까지요. 마지막은 내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속에 내가 봄날처럼 또렷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입가를 가렸지만 손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 떨려라. 양심이 있으면 떠는 거요.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증거 목록 제3호 피고 박상호 계좌에서 비인가 제3자 사채 계좌로의 반복 이체 내역입니다. 내역 일시, 금액, 입금 메모에 국제학교, 등록금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실제 해당 국제학교에 문의한 결과 등록 및 납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큰아들이 곧장 소리쳤습니다. 그건 상당금이었어요. 판사 정숙하십시오, 땅. 망치 소리가 공기를 가르자 큰아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지요. 아이고, 상담 참 비싸다. 말로만 하면 공짜요. 복자 언니가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변호사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우리의 장사 살림 노트, 사본, 내가 밤새 옮겨 적은 붉은 밑줄, 그리고 이웃 증언서가 들어 있었죠. 변호사가 그것을 판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살림 노트와 비상, 통장 사본을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모동의 하해 정상 분배가 아님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원고 측은 지속적으로 생전 증여 거부를 명확히 했고 피고들은 반복적으로 생활 영역을 침범하며 강압적 요구를 했습니다. 음성 파일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그때 작은 아들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힘들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지. 그게 죄예요? 나는 고개를 들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도와달라와 떼 내놓아라의 차이를 니들이 모른다. 그게 죄요. 방청석에서 낮은 웃음이 터졌고 판사도 입꼬리를 잠깐 눌렀다 펴는 듯 보였습니다. 곧바로 엄숙하게 정리했지요. 발언은 차례대로 하십시오. 이윽고 원고 신문.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의자 마찰음이 슥하고 길게 끌렸습니다. 원고 장순애님, 피고들이 금전 요구를 한 방식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된장찌개 김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5억만이란 소리가 상 위로 올라왔지요. 숟가락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말입니다. 며느리는 눈을 못 맞추고 싱크대만 보고 서 있었고 작은 놈은 제 밥그릇을 보더니 나중에 어차피 내 거잖아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초인종은 빚쟁이보다 더 자주 울었고요. 피고들의 사체 연루 정황은요? 독촉장이 현관 틈으로 들어왔지요. 박준호 귀하로. 종이에 잉크가 번져 손가락이 파랗게 물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 같더군요. 번지고 남고 지워지지 않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사판에서 단돈 500원 깎자던 손님에게 하던 그 톤이 나왔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돈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걸 배운 게 우리 가게 첫째 적자날이었어요. 그날 우린 팔아도 본전이 안 났고 그래서 끝나고 둘이 말했죠. 남의 달걀 삶을 시간에 내 밥부터 챙기자. 지금도 같습니다. 피고석에서 큰아들이 이를 악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나는 짧게 그쪽을 보았습니다. 쉽게 나온 적 없지. 평생 삼킨 말이라 오늘 처음 내뱉는 거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피고 대리인이 급히 일어섰지만 손끝이 종이를 헛집어 서류가 삐뚤게 흩어졌습니다. 목은 이미 타들어간 사람 같았어요. 원고께서 비상자금을 숨기신 건 피고들을 불신한 결과 아닙니까? 내가 웃었습니다. 불신? 믿음이 먼저 깨졌지. 그 다음이 숨긴 거요. 깨진 그릇엔 국도 못 담아. 복자 언니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나는 그게 작게 큰 박수 같아 힘이 났습니다. 재판 말미 변호사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증거 목록 제7호 피고 박상호의 메신저 대화 캡처. 국제학교 등록금이라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고리채무 상환에 전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스크린에 확대된 대화창이 떠오르자 큰아들의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다 피를 묻혔습니다. 작은아들은 의자 등받이를 꽉 쥐어 손등 핏줄이 도드라졌고요. 법정 공기가 한번 눌렸다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바람 빠질 때가 빠져야 숨도 쉬지.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문이 살짝 열리며 소년 하나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손자가 교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셔츠 깃은 반듯했고 운동화 끈은 한 번 더 묶은 듯 단단했어요. 아이는 판사 허락을 받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지요. 진술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자가 내 쪽을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살겠습니다. 순간 법정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그 힘든 걸 할머니께 보내는 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밥 짓는 냄새가 나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돈 냄새 말고요. 그 말에 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울음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서 등허리까지 퍼졌어요. 그래, 이 집은 아직 밥 냄새가 난다. 끝장 아니요. 시작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판결은 선고기일에 고지하겠습니다. 탁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겨울 장터에서 국 끓이는 솥뚜껑을 닫는 소리처럼 분명했지요. 끝이 아니라 끓기 시작하는 소리.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묵은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이어리 사본이 든 파일을 가슴에 바짝 붙였습니다. 작은아들이 다가와 낮게 울분을 뱉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가족을 법정으로 끌고 오면 속 시원하세요? 나는 눈을 곧게 맞추고 말했습니다. 법정으로 나온 건 진실이지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면 식탁으로 앉았겠지. 식탁을 못 지키게 한 건 니들이다. 큰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며느리 둘은 따라가다 말고 뒤를 흘끗 보았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쪽이 진배 없다. 장사도 그렇지. 적당히 말로 안 되면 저울 올리는 거요. 무게 앞에서는 변명히 입을 닫거든. 복자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 온기가 두툼했습니다. 순애, 식판 뒤집기 성공. 언니, 이 판 오래 갈까봐 겁났는데 그래도 숨이 좀 쉬어져. 숨부터 쉬어. 그리고 밥부터 먹고. 그 다음이 승리야. 우리는 법원 앞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끈한 실내에 어묵국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김이 모락모락
종이컵에 국물 따라 홀짝이니 가슴에 매듭이 하나 풀리는 느낌. 나는 젓가락으로 김말이를 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배운 말 하나 나중에 우리 방송에서도 해야겠네. 살아있는 사람의 돈은 그 사람의 돈. 복자 언니가 웃었습니다. 그 다음 멘트가 더 좋다. 우리 등골은 여기까지. 그려. 거기까지만.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법원 벽을 비스듬히 타고 흘렀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빛. 손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빛났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나는 집. 나는 결심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내 집은 오늘부터 다시 밥 냄새로 덮겠다고. 그리고 선고날 나는 또 곧게 설 겁니다. 손엔 다이어리, 마음엔 손자의 목소리, 옆에는 복자 언니의 두툼한 손. 이 집의 등골은 여기까지고 우리 삶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침 해가 작은 임대주택 창문을 사각사각 긁듯이 들어왔습니다. 얇은 커튼이 바람에 살짝 들리며 벽에 빛의 물결을 만들었지요. 전기포트에서 물이 팔팔 끓기 직전 보글보글 소리가 나더니 보리차 향이 먼저 부엌을 데웠습니다. 나는 찜기를 올려 찐빵을 데웠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끈한 김 그 온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 근처까지 번졌어요. 기계 소리, 뜨거운 김, 보리차 향 이 세 가지가 만나니 이 집이 내 집이라는 확신이 뼛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순애야, 문 좀 열어봐라. 복자 언니의 탁한 목소리가 초인종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열쇠 줬더니 아주 우리 집 드나들 듯하네. 열쇠 줬으면 드나들라고 준 거지. 걸어두라고 줬냐? 문을 열자 김모락모락 나는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떡집에 새로 나온 찰수수 떡이래. 씹는 맛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 그래, 오늘은 말로만 씹지 말고 떡이나 씹자.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은 원목이었고 물컵 하나 올려놔도 딱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는 그런 질감이었지요. 그 소리가 마음을 세웁니다. 선고 나기 전에 이렇게 잔잔하게 지내니 사람 살 것 같다. 언니, 어젯밤에 난 생각했어. 판결도 판결이지만 우리 밥부터 지키자고. 집에 밥 냄새 없어지면 다 끝이더라. 그 말 내가 좋아하는 멘트다. 방송용으로도 딱이야. 복자 언니는 내 잔에 보리차를 따라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차가 잔에 부딪힐 때 또록하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순의 어르신, 지난번에 주신 기부금으로 어르신 합창 동아리 악보 샀어요. 오늘 오후에 한번 들르실래요? 악보? 아이고, 거기서 노래까지 시키겠네. 나 음치요. 요새 음치가 유행이에요. 대신 크게 부르시면 됩니다. 전화 끊고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자. 가야지. 큰 소리 내도 되는 데라면 어디든. 복지관으로 가는 길 골목 국밥집에서 돼지국밥 냄새가 훅 하고 코를 쳤습니다. 그 냄새에 배가 살짝 울었습니다. 언니, 점심은 간단히 먹고 가자. 간단히? 국밥이 간단히냐? 국밥이 제일 간단해. 말이 필요 없잖아. 우린 잔소리 없이 국밥을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새우젓 한 꼬집, 다진 마늘 반 숟갈, 부추 썰어 넣으면 입안이 뜨거워도 마음은 시원해지는 법이지요. 복지관 강당 문을 열자 콩나물 시루처럼 모인 의자들이 드르륵 긁히며 리어레인지 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대 앞에 선 젊은 사회복지사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합창곡 연습합니다. 찐빵 타령 어르신 사연을 담아 개사해 보자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 쪽으로 몰렸습니다. 복자 언니가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톡 치며 속삭였지요.
네 전문 분야 나왔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내가 글방은 해봤어도 노랫방은 처음이요. 그래도 불러보지. 시작. 피아노 반주가 땅땅하고 열리자 나는 박자를 타며 가사를 뱉었습니다. 찐빵은 뜨거워야 찐맛이 난다. 한 입 베어물면 속이 달다. 뒤에서 합창이 따라붙었습니다. 돈 냄새 말고 밥 냄새 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거 명언이네 하고 엄지를 세웠고 사회복지사는 이거 유튜브 각인데요 하며 깔깔댔습니다. 목청이 열리니 가슴도 열리더군요. 연습이 끝나고 벽면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종이 위에 새로 붙은 사진들이 반짝였습니다. 노인 동아리 합창, 장기왕 선발전, 실버, 요가 그리고 한쪽에 기부자 명단 종이가 조심스레 붙어 있었어요. 구석 작은 글씨로 장순애가 있었습니다. 복자 언니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야, 장순애. 네 이름이 여기 붙어 있네. 작게 붙어서 더 좋다. 이건 떠들 돈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 마음은 떠든다. 들려? 둥둥. 우리는 괜히 크크 웃었지요. 여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친구와 있을 때는 딱 2가지 나이만 남습니다. 20살 아니면 70. 오늘은 둘 다였어요. 복지관 마당 벤치에 앉아 있는데 손자가 교복 차림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고도 금방 중심을 잡는 게 애가 단단해졌더군요. 할머니, 어이구, 공부는 하고 뛰는 거냐, 뛰고 공부하는 거냐? 손자는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연락 안 했어요. 그래, 그럴 때도 있지. 연락 안 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단다. 할머니한테는 제가 연락할게요. 그 말이 참 가벼운데 무거웠습니다. 나는 물티슈를 꺼내 아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물티슈 특유의 인공 라임향이 코끝을 스치고 그 뒤로 아이의 땀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아주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냄새니까요. 할머니, 그때 법정에서 제가 말한 거 후회 안 해요. 그래. 그 말이 우리 집 처방전이었다. 오늘은 뭐해요? 밥 짓지. 찐빵도 데우고. 와 밥 냄새 나는 집.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는데 그 자리가 영영 굳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방 전등을 켜니 전구빛이 노랗게 식탁을 덮었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냄비에 미역을 불렸습니다. 참기름 한 숟갈이 팬에 닿자 지익 소리가 났고 간장 몇 방울이 초콜릿색으로 번졌습니다. 부엌 창문에 김이 얇게 서리며 바깥 풍경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흐릿한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오히려 덜 무서웠습니다. 순애야, 복자 언니가 다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왔어? 출근했냐, 우리 집에. 오늘은 당번이요. 내 정신 붙들어 맬 당번. 언니는 현관 바닥에 놓인 슬리퍼 정렬부터 잡더니 부엌으로 와서 국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다. 미역국은 국간장이요. 집 간장 쓰면 맛이 묽어. 언니, 너 오늘 집밥 백선생이냐? 백선생도 백선생이지만 난 복선생이요. 우리는 장난을 주고받았고 미역이 출렁하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핸드폰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에 큰아들이라는 글자가 떴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습니다. 복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받을래? 밥부터 먹자. 끓었다. 우리는 조용히 국을 떠넣었습니다. 한 숟가락이 목으로 내려가자 오래 묵은 돌덩어리 같은 것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 왜? 나 오늘 기부 더 하자. 얼마나? 목돈 말고 매달 내 밥값 조금씩 나누자. 그거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보험이다. 그래. 돈 보험 말고 사람 보험. 식사 끝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오래 듣던 독촉장 소리와 비슷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리듬이 급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이웃 할아버지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그 장순의 댁이요? 복지관에서 같이 합창하자는 사람들인데 길을 잘 못 들어갔고 맞아요. 여기 맞아요.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들어와 어색하게 서 있었지요. 옷차림은 가지각색 트레이닝복, 정장 바지에 운동화, 체크셔츠에 조끼. 나는 손짓으로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요. 찐빵 있어요. 우리가 이 밤에 신세를 져도 되나? 밤에 신세 져야 진짜 신세지. 낮에만 오면 남이요. 사람들이 킥킥 웃으며 풀어졌습니다. 차를 따르니 보리차 김이 얼굴을 소곤소곤 쓰다듬었습니다. 합창 얘기, 젊을 적 얘기, 아이 얘기 수다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내 손맛이 아직 살아있나 몰라. 내가 미역국 냄비를 휘휘 저으며 말하니 복자 언니가 손가락으로 딱 튕겼습니다. 살았지. 오늘 집안 공기 봐. 밤 냄새에 사람 냄새가 섞였잖아. 이웃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돈 냄새는 금방 사라지더만 밤 냄새는 오래가요. 다음 날에도 나요. 맞아. 다음 날에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엔 빛, 독촉, 판결이 아니라 오늘 먹은 국의 온기와 찐빵의 포스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깨어 신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탁자 위 복지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창단이 어깨를 붙이고 웃고 있는 장면. 뒤편에는 작은 손, 큰 소리라는 손글씨 현수막. 사진 귀퉁이에 내 얼굴이 조그맣게 있었고 그 옆에 손자가 해맑게 부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이어리를 펼쳐 오늘 지출을 적었습니다. 보리차, 미역, 두부, 기부금 자동이체. 오른쪽 여백에 짧게 한 줄을 썼습니다. 노후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다. 내 편이 되어줄 인연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탰지요. 내 편을 만들려면 내가 먼저 밥을 짓는다. 불을 끄니 방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줄무늬를 만들었고 그 줄 사이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부르르 떨리더군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작은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엄마 나야. 그래. 오늘은 그냥 안부만 묻고 싶었어. 그럼 안부만 묻고 끊자. 우리도 연습이 필요하다. 응 엄마, 밥 냄새나? 나는 코끝으로 부엌과 거실을 훑었습니다. 미역과 참기름, 보리차와 찐빵이 아직 공중에 머물러 있었지요. 난다. 잔뜩. 다음에 나도 밥 먹으러 가도 돼? 밥 먹으러 오는 건 언제든 된다. 대신 돈 얘기는 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와라. 알았어. 전화가 끊기자 방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둥글게 말아진 조용함 품을 수 있는 고요였어요. 나는 찜통 뚜껑을 살짝 열어 남은 찐빵 2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손자가 오면 하나 쥐어줄 생각을 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싱크대 아래 수납장 문을 닫자 탁 하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도장 같았습니다. 옥도장 말고 밀가루 반죽 끝에 남는 손도장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감. 침대로 가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다. 내일은 복지관 합창 연습이 있고 모레는 동네 장기 모임이 있다더군요. 다음 주엔 작은 기부 행사도 있습니다. 판결은 곧 나오겠지요.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조금씩 판결을 시작했습니다. 내 집의 판결, 내 마음의 판결, 밤 냄새의 판결. 불을 끄기 전 창문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나고 이웃집에서 컵 놓는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나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오늘. 그리고 덧붙였지요. 내 편들 내일도 밥 먹자.